뭐야 이게? 사모님 이거 다 쇼였어요. 내가 한 직 그대로 돌려받는 거야. 도식의 두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김혜부는 혼자 남은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년이 넘었지만 방 한구석에 놓인 유품 상자들은 여전히 당시의 공기를 그대로 품고 있었죠. 해부는 상자 뚜껑을 열며 남편의 오래된 카메라와 도자기, 전축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이걸 언제까지 들고만 있어야 하냐? 해부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생활비를 계산해보며 현관에 걸린 달력을 바라보았습니다. 연금은 많지 않았고 남편의 병원비와 장례비로 비상금도 거의 바닥났습니다. 마침 이웃이 요즘은 당근마켓으로 물건들 잘 팔린다라고 말한 것이 떠올랐습니다. 해부는 스마트폰을 꺼내 조심스럽게 앱을 설치했습니다. 작은 글씨를 보기 힘들어 돋보기를 쓰고 화면을 들여다보는 모습이 조금은 초라해 보였습니다. 해부는 처음으로 믹서기 사진을 찍어 올렸습니다. 예상과 달리 몇 분도 지나지 않아 메시지가 여러 개 도착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아주 공손한 말투로 눈에 띄었습니다. 어머니, 이런 거래 처음이시죠? 사기 당하실까봐 제가 도와드릴게요. 바로 갑니다. 해부는 놀라면서도 마음 한편이 따뜻해지는 듯 했습니다. 세상엔 그래도 착한 사람이 많구먼.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환하게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되시죠? 편하게 하세요. 사기꾼들 많아서 제가 오늘 운 좋게 제대로 된 거래하시게 된 겁니다. 남자는 자연스럽고 자신감 넘친 말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해부는 아이고, 요즘 사람들 무섭다더니 고마워요. 젊은 양반이라고 말하며 집 안으로 그를 들였습니다. 그는 집안을 둘러보며 감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집 상태 정말 좋으시네요. 남편 되시는 분이 물건 참 아끼셨나 봐요. 해부는 잠시 남편 생각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 양반이 물건 관리는 참 잘했지, 손재주도 좋았고. 남자는 해분의 감정 흐름을 자연스럽게 파악한 듯 부드럽게 혹시 더 팔아도 되는 물건 있으세요? 라고 말을 꺼냈습니다. 해분은 잠시 망설였지만 남편의 카메라 상자가 떠올랐습니다. 이거 좀 비싼 건데. 남자는 즉시 상자를 열고 감탄하듯 외쳤습니다. 어머니, 이건 완전 보물이에요. 제가 아니었으면 아무데나 싸게 넘어갔을 겁니다. 남편의 기억을 간직하고 싶던 마음보다 현실의 생활비 걱정이 더 무겁게 다가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 이참에 정리해야겠지. 가져가요. 라고 말했습니다. 남자는 환하게 웃으며 어머니 잘하셨어요. 제가 절대 손해보게 안 해드립니다. 그 말은 마치 주문처럼 해분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남자의 눈빛 깊은 곳에서 탐욕의 그림자를 해분은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신뢰를 쌓아가는 사기꾼의 접근. 김해부는 첫 거래가 무사히 끝났다는 안도감에 젖어 그날 저녁 남편의 낡은 도자기 한 개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손바닥보다 작은 청자였지만 남편이 참 아끼던 물건이라 해부는 한참을 주저하다가 사진을 찍어 올렸습니다. 그러자 몇 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익숙한 이름이 떴습니다. 사모님, 제가 그거 바로 살게요. 오늘 시간 괜찮죠? 문자 끝에는 어색하게 붙인 하트 이모티콘이 따라왔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 이렇게 살갑대. 저녁 8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박도식이 커다란 가방을 메고 서 있었습니다. 사모님, 비 와서 고생하셨죠? 오늘은 제가 좀 도와드리려고요.
그 말투는 예의 바르고 능숙했고 해부는 문을 활짝 열어 그를 자연스레 들였습니다. 도식은 집 안으로 들어오며 곳곳을 살펴보았습니다. 해부는 그저 정리할 곳을 도와주려나 보다라고 순진하게 생각했지만 도식의 눈빛은 팔 수 있는 물건을 찾는 사냥꾼의 눈이었습니다. 그는 소파 옆 선반의 도자기를 조심스레 들어올렸고 감탄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건요, 진짜 사모님 같은 분만 가지고 있는 보물이죠. 제가 아니면 남들이 다 속여서 싸게 가져가요. 이건 아까워요. 해부는 그 말을 듣고 남편의 물건을 귀하게 봐주는 사람이라는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래, 젊은 사람이 보기에도 좋은 건가 보네. 이 양반이 살아있었으면 좋아했을 텐데. 도식은 해분의 감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슬쩍 거실 서랍 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혹시 집에 더 정리하고 싶으신 물건 있으세요? 제가 요즘 감정도 같이 봐드리거든요. 해부는 잠시 망설이며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남편이 생전에 모아두던 작은 금반지 2개와 조그만 보석함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해부는 원래 팔 생각이 없었지만 도식은 감탄을 가장한 유도를 시작했습니다. 이 금반지 요즘 시세 엄청 올랐습니다. 사모님, 이건 진짜 놓치면 손해예요. 제가 오늘 사가면 바로 현금화해 드릴게요. 해분의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며칠 전 고지서가 떠오르고 전기세 가스비 보험료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이런 계산이 너무 힘들어졌다는 걸 도식은 이미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해분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래도 이젠 나도 살아야지. 그럼 이거라도. 도식은 기다렸다는 듯 금반지를 받아들고 빛에 비춰보며 칭찬을 늘어놨습니다. 사모님, 안목이 정말 좋으세요. 이건 제가 진짜 좋은 가격에 모실게요. 거실 한쪽에서 남편의 사진이 조용히 해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분은 남편의 눈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젠 내 힘으로 살아야 한다는 생각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해분의 인생을 무너뜨릴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결정적 거래, 그리고 사라진 남자. 김해부는 새벽부터 서랍을 뒤적이며 남편의 금고 열쇠를 찾고 있었습니다. 전날 밤 박도식이 큰 물건 하나만 더 팔면 투자처럼 목돈이 만들어진다라고 말했던 것이 해분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생전에 숨겨두던 비상 금고가 떠올랐고 해분은 가슴이 두근거리면서도 묘하게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금고를 열자 안에는 남편이 오랫동안 모아온 귀금 속 상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금목걸이 2줄, 작은 금괴 1개, 그리고 오래된 골동품 반지가 하나. 해부는 상자를 조심스레 들어올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걸 팔면 딸에게 손 벌리지 않고도 살 수 있을까?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박도식이 상기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사모님, 제가 진짜 감정사한테 연결했어요. 오늘 이거 가져가면 바로 큰돈 됩니다. 해부는 그의 말을 듣고 잠시 흔들렸지만 순간 도식의 눈빛이 지나치게 번뜩이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해부는 금고 상자를 조심스레 건넸습니다. 그는 감탄을 가장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사모님, 이건 진짜 복덩이에요. 이런 건 몇 년에 한 번도 못 봅니다. 이건 제가 직접 맡아서 처리해야 해요. 해부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근데 너무 귀한 거라. 도식은 기다렸다는 듯 사모님, 저 믿으세요. 제가 아니면 제대로 감정도 못 받고 요즘 세상에 사기꾼들 얼마나 많아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그 말 한마디에 경계심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한다는 감정이 그녀를 사로잡았습니다.
도식은 상자를 차에 싣고 말했습니다. 바로 갔다가 2시간 안에 돌아올게요. 사모님 계좌로 바로 넣어드릴게요. 해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배웅했습니다. 도식 씨, 고생 많네. 밥이라도 먹고 가. 도식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큰 거래니까 제가 더 신경 써야죠. 그는 활짝 웃고 차 문을 닫았습니다. 해부는 창문 앞에 서서 두 손을 비비며 그 차가 사라지는 방향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계좌번호 알려줘야 하나 싶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고객께서 전원을 꺼두셨습니다. 잠시 후 다시 걸어봤습니다. 같은 메시지가 반복됐습니다. 해분의 목 뒤가 서늘하게 식어갔습니다. 1시간, 2시간. 도식은 오지 않았습니다. 해분은 부엌 의자에 앉아 손가락으로 휴대폰을 꼭 쥔 채 중얼거렸습니다. 도식 씨 바쁜가 보네. 혹시 뭐 잘못된 건 아니겠지? 3시간이 지나자 해분의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고는 0원. 남편이 남긴 작은 예금, 비상금, 생활비까지 모두 비어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왜? 해분은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노후는 완전히 되돌릴 수 없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날 현실이 무너지는 순간 은행 창구 앞에서 김해부는 번호표를 쥔 채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박도식과 연락이 끊긴 지 하루가 지났고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은행에서 거래 내역을 확인하려고 온 것이었습니다. 창구 직원이 모니터를 확인하더니 표정을 굳혔습니다. 어르신, 이 계좌에서 최근 큰 금액이 일시에 빠져나갔습니다. 해부는 숨이 턱 막히며 창구 유리에 손을 짚었습니다. 얼마나 빠져나갔다고요? 직원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잔액 0원입니다. 해분의 다리가 풀려 의자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동안 남편과 모아온 모든 돈, 장래 후 아껴 쓰며 버텨온 그 작은 잔액까지 한순간에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창구 직원은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라고 말했지만 해부는 이미 정신이 아득해져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어르신 괜찮으세요? 하고 부축했지만 해부는 눈을 감은 채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이랑 모은 건데 이걸. 해부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신고서에 박도식의 이름과 번호를 적는데 이 사람 요즘 전국 돌며 노인들만 노리는 전문 사기꾼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해분의 눈가가 크게 떨렸습니다. 어르신, 솔직히 말하면 회복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형사의 말은 칼처럼 해분의 가슴을 깊게 후벼 팠습니다. 해분은 의자에 앉아 한참 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경찰서 문이 벌컥 열리며 딸 이상미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왜 연락이 안 돼? 도대체 뭔 일이야? 해부는 눈물 맺힌 얼굴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상미야, 내가 바보 같은 짓을 했어. 상미는 경찰의 설명을 듣고 주먹을 꽉 쥐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엄마, 왜 그놈 말을 믿어?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해부는 작게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그렇게 안 생겼었어. 착하게 굴었어. 해부는 남편 사진 앞에 무너져 내리며 흐느꼈습니다. 당신 내가 이 정도로 어리석은 줄 알았어? 미안해, 나 너무 미안해. 그 순간 그녀의 울음 사이로 서랍장이 아주 살짝 열려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해부는 천천히 다가가 서랍을 당겼고 그 안에서 작은 봉투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봉투 안에는 수십 개의 숫자와 은행 이름이 적힌 남편의 마지막 금융 메모가 고요히 누워 있었습니다. 그 메모는 해분의 인생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뒤바꿀
예고장 같은 존재였습니다. 남편의 비밀 메모에 의미 숨겨진 계좌의 진실. 김혜부는 남편의 서랍에서 떨어진 작은 봉투를 주워들었습니다. 오래된 종이에 적힌 계좌번호와 힘들 때 찾아라라는 남편의 글씨를 본 순간 가슴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메모에는 계좌번호, 은행 이름, 잔액 추정 금액, 그리고 힘들 때 반드시 내가 찾아야 한다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해분의 가슴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여보, 이걸 왜? 순간 남편이 생전에 무언가 말하려다 멈춘 듯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분은 메모를 들고 은행을 찾았습니다. 은행 직원은 모니터를 보며 갑자기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어르신, 이 계좌 혹시 알고 계셨어요? 아니요, 남편이 말도 안 하고. 직원은 깊은 숨을 내쉬고 말을 이었습니다. 현재 잔액이 꽤 큽니다. 정확히는 말씀 못 드리지만 수천만 원대입니다. 해부는 자리에서 벼락처럼 무언가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감춰온 또 하나의 삶이 이 계좌 안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해분의 눈가가 뜨겁게 젖어들었습니다. 당신 나 때문에 모아둔 거였어? 직원은 조심스럽게 추가 설명을 이어나갔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거래 내역을 보면 남편분이 아주 조심스럽고 꾸준히 저축하신 흔적이 보입니다.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은 개인 비상자금 형태입니다. 그 길로 해부는 남편의 옛 서류들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 바로 박도식, 자신의 전 재산을 빼앗아간 그 사기꾼의 이름이었습니다. 해부는 눈을 크게 뜨며 종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박도식, 이 이름이 왜 여기 있어? 메모 아래엔 동업, 손실, 고소 준비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박도식은 남편과 과거에 얽혀있던 인물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 당신이 내 남편 걸 건드린 거면 그 대가를 꼭 치르게 해야지. 그녀는 메모를 가방에 넣고 경찰서로 향하는 첫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사기꾼의 정체가 드러나다 남편과의 악연. 김혜부는 남편의 금융 메모와 박도식의 이름이 적힌 종이를 들고 경찰서로 들어섰습니다. 형사는 서류를 건네받고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습니다. 어르신, 이 이름 어디서 들은 적 있으세요? 해부는 숨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사람 제 전 재산을 훔쳐간 그 사람이에요. 형사는 모니터에서 무언가 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이 박도식이라는 사람, 남편분이 과거에 고소했던 사람이 맞습니다. 해분의 온몸에 전율이 퍼졌습니다. 고소요? 무슨 고소를요? 형사는 오래된 사건 기록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그 파일 안에는 문기남과 박도식이 동업했다가 도식의 횡령으로 수천만 원 손해가 났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분이 사기 피해자셨습니다. 이 박도식이라는 자식, 그때 돈을 못 돌려줘서 고소까지 당했었네요. 해분의 손이 서류 위에서 떨렸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일부러 나한테. 형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복수입니다, 어르신. 남편에게 고소당하고 돈도 못 갚고 도망쳤던 놈이 남편 돌아가신 걸 알고 어르신을 노렸던 겁니다. 해부는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말했다. 그럼 이건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우리 집안에 대한 보복이었네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만 당한 게 아닙니다. 요즘 이놈이 피해자들을 수십 명이나 만들고 다니고 있어요. 하지만 어르신 남편 사건과 연결된 건 지금 처음입니다. 경찰 아저씨, 그 사람 꼭 잡아주세요. 형사는 메모를 정리하며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잡힐 겁니다. 근데 체포하려면 결정적인 정보가 하나 필요해요. 해부는 의자에서 허리를 곧게 펴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찾아볼게요. 형사는 놀란 듯 해분을 바라봤습니다. 어르신이 직접 찾으시겠다고요? 해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남긴 비밀 메모, 박도식과 얽힌 과거, 자신의 무너진 삶.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선처럼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 끝에는 분명히 박도식이라는 남자의 목덜미가 서 있었습니다. 해분은 경찰서를 나서는 순간 자신의 어깨가 이상하게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무너졌던 노후가 완전히 회복되는 건 아니었지만 남편이 남긴 마지막 힌트를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도식을 직접 마주할 수 있을 것이라는 묘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바로 그때 사모님 저 찾고 계시죠? 보낸 사람 박도식. 해분의 손에서 휴대폰이 덜컥 떨어졌습니다. 직접 찾아가는 반격의 순간 사기꾼의 추락. 김해분은 휴대폰을 주워들고 메시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사모님, 아직도 저 찾고 계셨어요? 그때 드린 약속 못 지켜서요. 오늘 뵙죠? 해분은 이를 꽉 물었습니다. 내가 이겼다고 생각했겠지.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이미 이전과 달랐습니다. 해분은 경찰서에서 만난 형사에게 메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형사는 표정을 굳히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거 함정입니다. 하지만 이 기회를 잘 잡으면 바로 체포 가능하긴 합니다. 해분은 눈을 크게 뜨고 형사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한 문장을 뱉었습니다. 가죠. 이번엔 내가 끝을 봐야 하니까요. 형사는 잠시 고민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절대 혼자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제가 뒤에서 따라가겠습니다. 그날 저녁 해분은 택시기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며칠 전 경찰서에서 우연히 만났던 피해자 중 한 명인 그 기사. 기사는 흔쾌히 나섰습니다. 그놈 아직도 이 근처 얼씬거립니다. 어르신 혼자 가면 안 돼요. 내가 모실게요. 해분은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도식이 알려준 장소는 다 쓰러져가는 낡은 모텔 골목. 해분은 계단 아래서 잠시 숨을 고르며 낯익은 그림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박도식이었습니다. 도식은 천천히 손뼉을 치며 웃었습니다. 아이고, 사모님 오셨어요? 그 나이에 진짜 열정 대단하시네. 저 찾느라 고생 많으셨죠? 도식 씨 왜 이런 짓을 했어? 내 남편이랑 무슨 일이 있었길래. 도식은 비웃음 섞인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 인간 때문에 내 인생 망했거든요. 돈 떼이고 고소까지 당하고. 근데 그 인간 죽었다는 소식 들으니까 아, 드디어 갚아줄 때가 왔구나 싶더라고. 남편을 향한 미안함, 슬픔, 분노, 그리고 자신이 당한 치욕이 한꺼번에 북받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복수한 거야? 남편도 없고 도움받을 사람도 없으니까? 도식은 피식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사모님 같은 분이 제일 쉬워요. 외롭고 돈 없고 믿을 사람 없고 딱 사기꾼들이 노리는 타입이지. 그 순간 뒤에서 형사가 조용히 다가와 신호를 보냈습니다. 해분은 도식을 똑바로 바라보며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그래, 내가 말한 거 맞아. 나는 외롭고 힘없고 믿을 사람 없는 줄 알았어. 도식을 향해 똑바로 외쳤습니다. 근데 내 남편은 죽어서도 날 지켰다. 그리고 넌 이제 끝이야. 바로 그때 형사와 경찰들이 나타나 도식을 바닥에 제압했습니다. 뭐야 이게? 사모님, 이거 다 쇼였어요? 해분은 흔들림 없는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내가 한 짓 그대로 돌려받는 거야. 도식의 두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무너졌던 노후의 새로운 시작. 박도식이 체포된 지 몇 달이 흐른 뒤 김해부는 스스로의 삶을 되찾아갔습니다. 사건이 해결된 뒤
법원은 해분의 피해액 일부를 환급해 주었고 남편이 남긴 비밀 계좌 덕분에 최소한의 생활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여보 살아 있었으면 뭐라고 했을까? 해분은 조용히 속삭이며 남편의 사진 앞에 작은 국화 한 송이를 놓았습니다. 예전엔 짜증과 비난만 하던 딸 상미가 이제는 주말마다 반찬을 챙겨오고 엄마 요즘은 괜찮지? 하고 조심스레 묻곤 했습니다. 해분은 그런 딸을 보며 애도 많이 힘들었겠지 하고 마음을 조금씩 풀어갔습니다. 어느 날 동네 복지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한다는 공지를 봤을 때 해분의 발걸음은 스스로 그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센터 안에는 자신처럼 사기를 당한 노인들이 상담을 받고 있었고 해분은 그 모습을 보며 마치 예전의 자신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센터 직원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어르신도 상담 받으러 오셨어요? 해분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상담 말고요. 혹시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을까 해서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같은 분이 오히려 제일 큰 힘이 되죠. 그날부터 해분은 센터의 노년 사기 예방 멘토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해분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그렇게 큰일을 겪고도 어떻게 다시 서셨어요? 해분은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넘어졌어도 누가 남긴 손잡이가 있더라고요. 난 그걸 잡고 일어났을 뿐이죠. 그리고 그녀의 눈빛에는 남편이 남긴 메모처럼 묵직하고 따뜻한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해분은 남편의 묘를 찾았습니다. 바람은 잔잔했고 하늘엔 붉은 노을이 번져 있었습니다. 해분은 묘비 앞에 앉아 한참 동안 말없이 있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남긴 마지막 선물 덕분에 나 아직 살아있어. 바람이 해분의 머리카락 사이를 부드럽게 스쳤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해분은 미소를 띠며 일어섰습니다. 섬이든 도시든 어디든 이제 해분은 무너지지 않는 삶을 다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